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경계감이 짙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약보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해당 물가 지표를 통해 연준의 금리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 수사로 2.5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날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중국 당국은 이를 승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독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1.61%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터치했습니다. 시총 3조 7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하는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기업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고평가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애플의 주가 수익률은 40에 달하고 있는데 보통 20 내외가 적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정치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2% 넘게 급등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추가 부양에 대한 규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에 WTI 국제유가, 브렌트유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하락하면서 44,4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0.66%, 0.61% 하락하면서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 수준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악재가 전해지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서 미국 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99%로 1.11%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엔비디아의 악재를 가지고 5천선을 방어하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WTI 지수는 1.38% 상승하면서 68.13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애플은 1.61% 상승해주면서 246.75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무려 사상 최고가라는 주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3조 7천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는데요. 애플은 2026년 첫 번째 매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열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제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다가 아마존에 새로 출시된 AI 서버를 사용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446.02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협약에 따라 첨단 인공지능 칩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함께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기업이 아부다비에 AI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아부다비의 이 유럽 아랍에미리트의 G4E는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을 받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없애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에 이어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5%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138.81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EU가 조사 중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2020년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었죠.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어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175.37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구글이 9일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최대의 기술적 걸림돌 하나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말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현존하는 컴퓨터 중 최고 사양의 컴퓨터인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무려 30조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10조 7천억 년에 걸쳐서 풀어내는 수학적인 문제를 이 최신 양자칩인 윌로우가 단 5분 만에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은 0.4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26.09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간밤에는 매수 등급과 현재 목표가를 유지하는 리포트도 발표되면서 좋은 흐름이 느껴졌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 NCPPR은 아마존의 기업 자산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의 주주들 역시 회사의 재무 구조 다각화를 위해서 이 내용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64% 하락하면서 613달러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테슬라는 마지막 0.15% 소폭 상승해 주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 이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오늘 7.42% 상승해 주었는데요.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이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7%대 상승 흐름 보였고요. 테무의 모기업인 PDD는 10%대, JD.com은 11%대, 검색 엔진 바이두도 7%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포함해서 강력한 경기 회복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내년 경제 기조를 올해와 같이 안정 속의 진보 추구를 견지한다면서 개혁 심화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수 촉진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허쉬입니다. 10%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이 오레오 쿠키와 리츠 크래커로 유명한 스낵 회사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이 유명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수합병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매출이 약 500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7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식품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몬덜리즈와 허쉬는 합병에 대해 이미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논의 단계가 초기 단계고 실제로 인수합병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허쉬 주가는 장 초반 19% 급등하면서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몬덜리즈는 2%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전에 2016년도에도 몬덜리즈는 허쉬를 인수하려고 했었지만 허쉬가 이를 거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6.75% 상승해 주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인버터 기반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 공급 업체입니다. 오늘 네덜란드의 넥스트 에너지와의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인페이즈의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을 넥스트 에너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인페이지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택가에서 태양광 전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25년 동안 3배 이상의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화랑.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올해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흐름 짚어주시죠. 올해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린 그 기업이 바로 BYD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중국 업체들의 이 중국 안에서의 판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로이터가 밝힌 이제 BYD가 올해 판매 예상액이 지금 판매 대수가 지금 400만 대 네. 이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년이랑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죠. 뭐 일본의 혼다나 포드를 추월할 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3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를 넘어섰잖아요, BYD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시장에서 BYD의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BYD의 생산 능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20만 대 가까이 지금 현재 늘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YD에 대한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그 생산량과 판매 대수의 이 증가세는 내년에도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말 이 BYD의 직원 수 같은 경우가 70만 명 이하였는데, 지금 이제 BYD의 이 직원들 같은 경우 거의 100만 명 이상까지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BYD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시장이 약간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내의 성장과 함께 혼다 그리고 포드도 앞섰고요. 추가적으로는 올해 3분기 매출은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중국 BYD의 약진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질주 원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죠. 아, 네. 네, 우선은 뭐 우리나라도 항상 어떤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이제 골칫거리가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가격이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BYD가 뭐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글로벌 수요라기보다도 생산을 많이 하고 오히려 싸게 판다. 라는 정책이 가장 주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BYD가 최근에 이 BYD 전기차에 공급하는 업체들한테도 납품 단가나 여러 가지 인하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BYD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BYD의 전기차 쪽에서의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어떤 전기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내재되는 기술의 전기차를 많이 좀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모델 라인업에 대한 다양화 같은 경우에도 이 BYD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BYD 자체가 그전에는 뭐 GM도 그렇지만 여러 어떤 글로벌 전방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속화했었지만 지금 BYD가 생산 체계 또 이제 배터리 여러 부분을 내재화하고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를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했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한 뭐 가격 경쟁력도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BYD가의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개 이상, 즉 20개 이상의 중국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자재 확보부터 부품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상반기 내내 좀 깊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뭐 통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BYD가 1위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적인 수요는, 그러니까 어떤 대륙별로 봤을 때로 유럽, 미국, 뭐 아시안 쪽도 이 전기차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이 당연히 이 BYD의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역시 하이브리드 차까지 합치면은 BYD가 지금 현재는 10월 달까지 봤을 때도 300만 대를 유일하게 넘긴 기업이 바로 이제 BYD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좀 BYD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 판매 대수,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등록된 상표만 봤을 때도 이 판매 부분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BYD에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모델 3나 이 모델 Y 판매가 지금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뭐 이런 점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한 거의 1월 달과 10월 달 봤을 때도 9% 이상 판매 부분이 줄었고 북미에서도 6% 이상의 판매 부분이 줄었던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BYD의 격차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3위와 4위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지리 그리고 사이에 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 판매량 지금 3,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여기서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뭐 폭스바겐이나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더 선전했으면 좋겠지만 7위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현대기아도 있네요. 네, 현대기아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현대기아그룹이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4.3% 정도의 비율을 좀 차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3.4% 감소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근데 저는 이제 현대 기아차 얘기하더라도 다른 전기차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의 진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작인 느낌이 많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뭐 EV 6나 아이오닉 5는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EV 9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 표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7위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뭐 BYD, 지리,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좀 굳건하니까 다른 글로벌 이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 현대차 그룹이 고전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와의 어떤 격차에 대한 부분인 저는 개인적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가 당분간 이 변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미국이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뭐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매출이나 어떤 중국 시장의 의존도를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게 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의 향후에 계속 좀 시장에서의 굳건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추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테슬라는 좀 밀리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순서가 전복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벌어졌으면 더 벌어졌지 이게 테슬라가 전복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는 2025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지금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테슬라 쪽에서의 유럽에 대한 판매,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판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주가적인 측면도 틀리겠죠.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 효과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매출적인 측면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출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나 여러 사업 부분에 진출하려는 게 이 전기차 쪽에서의 물론 이제 본업이라고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그 전기차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이 한계, 또 이제 뭐 캐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나 또 이제 뭐 우주 산업이나 여러 신사업에 지금 진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만 봤을 때는 어두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다른 신사업 쪽, 그리고 어떤 트럼프 뭐 인사 내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은
또 다른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부분에서. 예, 판단됩니다. 네, 지금 2위 테슬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좀 다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주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역시도 나름의 테슬라 자구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중국의 자구책 혹은 대응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5년간 상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로 하고 최종 관세로 45%까지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 쪽에서의 뭐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 전기차 쪽에서의 뭐 45%의 관세면은 뭐 팔아도 이렇게 남는 구조는 잘 없더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이 3분기죠. 7월부터 10월까지 이 중국 기업들이 유럽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6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 부분을 피하면서 이쪽으로 전략을 잡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유럽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약간의 그 국가 간의 어떤 대륙 간의 좀 이 정체적인 그런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도 유럽에 좀 판매해야 되고 테슬라도 이 중국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제 국가 간끼리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전기차 시장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없어져야 뭐 전기차 캐즘이란 이런 그 둘레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뭐 저희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좀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 전체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약간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YD 뭐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내연기관 쪽에서 튼 것 같아요.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좀 틀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이런 섹터를 봤을 때는 BYD가 계속해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업 내 피벗으로 BYD의 브랜드 입지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BYD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까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쵸.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든 상황인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중국의 좀 BYD뿐만 아니라 뭐 CATL, 역시 뭐 LFP 쪽에서의 어떤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 삼원계 이 배터리와의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은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LFP 배터리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SK온도 그렇고 뭐 LFP 어떤 시제품 내놨지만은 정말 지금 늦은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3년 만에 지금 10% 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 전기차 캐즘 현상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 쪽에서의 우리나라 NCM이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LFP가 제가 봤을 때도 다 NCM도 그렇고 각자의 장점이나 단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LFP의 가격에 대한 우위가 우리나라 배터리 쪽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 전기차 기업들 같은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어떤 치킨 게임에 또 이제 희생양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정말 2차 전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주가 연속성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전기차 근로 판매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 시장 점유율이 좁혀져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연속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배터리 기업들이 반짝하더라도 저는 단기 랠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정말 이 부분은 숙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성을 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판매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결코 좋은 현상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를 무조건 하기에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확실하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숙제를 안고 좀 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11일부터 12일 중국 경제공작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2025년도 흐름 역시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의 2025년도 흐름과 마지막으로는 관심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작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정말 내수 부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수 부양이라기보다도 이 소비에 대한 진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1차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많이 좀 골치가 아픈 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계속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풍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작회의에 의한 중국 소비 진작으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쪽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 그런데 중국이 다시 한번 전기차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가장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쎄요, 뭐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더 부러울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좀 연결시킨다면은. 네.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떤 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부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관심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속도 빠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 은 어떻게 보면은 수혜될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어떤 이 전장 쪽에서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BYD 쪽의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좀 전기차 배터리 쪽과 이 전기차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종목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이 다른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경쟁성이나 또 최근에 어떤 GM 쪽에서의 이 공장 인수나 좀 활발해하고 있는 모습 많이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종목을 어떤 저가 매수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이 LGM 솔루션이 어떤 효율화 면에서는 제일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실 돈을 풀고는 있지만 지방부채 탕감에 많이 쓰이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 우리 역시도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탈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가 빚을 갚고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나토에 계속 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나토는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으니 미국의 손해가 2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나토 탈퇴를 위협했었는데요. 미국 의회는 지난해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이상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만으로는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공식 탈퇴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나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군의 나토 합동 군사훈련 참가를 막는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나토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게 축출된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중동 지역으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숀 샤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설리번 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샤벳 대변인은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 관계자들과 만나 가자 지구의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한 노력, 시리아의 최근 상황, 레바논과 이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시리아 내 화학 무기가 민간인의 겨냥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시리아 대통령 알 아사드는 현재 그의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비트코인 ETF로 100억 달러 가까이 유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친암호화폐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의 임기 동안 암호화폐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발행한 12개의 비트코인 ETF 펀드 12개에는 지난 11월 5일 선거일 이후에 약 99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조 2,300억 원의 투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지지자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차기의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지지하는 규칙으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아이디어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은 암호화폐 회의론 입장이었지만 업계가 공화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8일까지 비트코인은 6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는 2021년 암호화폐 열풍 이후 가장 긴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 은행 벤치마크는 리비안 자동차가 향후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매수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18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현재 가격보다 38% 높여 잡은 겁니다. 현재 시간 9일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리비안의 주가는 4% 상승한 13.5달러의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11.1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벤치마크 분석가들은 올해 주춤했던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생산이 2025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평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2026년과 2027년에는 판매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EV 스타트업 중 리비안이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는데요. 리비안은 아마존과 2030년까지 상업용 EV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전문가들은 리비안의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 현재 분기의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예상과 충분한 재무 유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3명 중에 1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인크레디트카드닷컴은 지난달 말 미국 거주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4%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이번 쇼핑 시즌에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빚을 지거나 더 많은 빚을 질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39%는 주로 관세가 물가를 올릴 것을 걱정한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 정책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9일 2025년 경제 공작을 분석 연구하고 내년도 반부패 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주재로 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혁 심화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수 촉진을 강조했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채택했었는데요. 2010년 말 신중한 기조로 전환을 했었죠. 이번 논의된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일에서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 지표들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책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메타 라마 3.3 출시, AI 상용화 가속,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오픈소스 AI 언어 모델 라마 3.3 70B를 지난 6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 3.3 70B는 지난 4월 출시한 라마 3의 하위 버전으로 매개 변수가 수천억 개 이상인 대형 언어 모델과 달리 700억 개에 달하는 중형 모델입니다. 메타는 이 버전이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휴머니벨에서 자체 모델 중 가장 큰 라마 3.1, 400-500B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4o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1.5 등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가격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0.1달러, 출력 토큰 100개당 0.6달러로 다른 첨단 모델 이용 가격의 8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인스타그램에 라마 3.3 70B가 올해 마지막 빅 업데이트라며 다음은 2025년 출시할 라마4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라마로 구동하는 메타 AI 챗봇의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억 명으로 메타 AI 챗봇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어시스턴트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온라인 마약 단속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등 업체를 소집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마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5개 기술 기업을 소집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잠깐 보였었고요. 현지 시간 8일 미 정보기술 매체 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달 중순에 온라인 마약 유통 문제를 다룰 회의를 열기 위해 구글과 MS, 메타, 틱톡, 스냅 등 5개 업체를 접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 당시 마약 단속 업무를 총괄했었던 짐 캐럴 측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지난 5일 해당 기업들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다만 그 밖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과 함께 펜타닐 등 마약 유통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틱톡 판결에 3% 넘게 상승한 바 있는 메타였습니다. 메타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잠시 차익 물량이 나오고도 있지만 미 동부 시간 오전 11시 46분 기준 메타 주가는 전날보다 3.37% 오른 629.47달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629.79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전날 고가를 넘어서면서 전고점을 뚫어냈는데요. 시가총액도 1조 5,89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2조 달러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 주가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5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만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최근에는 600달러 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 처음 선보인 자체 개발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이 시장 주목을 받아왔었고요. 10월 발표한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었습니다. 메타는 실적 증가 이후로 AI에 대한 투자를 꼽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밝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바도 있었고요. 이날에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었고요. 그러나 틱톡이 미국 내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게 된다면 메타 SNS 이용자 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에 대한 의견까지도 나눠봤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증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알찬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